자, 안녕하세요. 복수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고려 대외관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 교재 44페이지 22번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란의 그 고려치니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니은에 들어갈 사건의 내용과 위주진 디귿에 해당하는 전투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이 가해 전쟁을 일으킨 본래의 목적을 쓰고, 나전쟁 후에 고려 정부가 개경 지역에 시행된 행정제도를 쓰시오. 지금 몇 개 물어보고 있죠? 예, 네 개를 물어보고 있죠. 일단 니은에 들어갈 사건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의 명칭을 두 개를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기획이 가의 전쟁을 일으킨 목적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전쟁 이후에 고려 정부가 개경 지역에 시행된 행정제도 네 개죠. 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풀어보기 전에 한문사조에서의 고조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이제 한문사조 거기 해석 적어놓고 올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은 그 14년에서 19년 기출 분석 방에 제가 이제 실어 놓을 거거든요. 자세한 기출 분석 내용은 그거 이제 보시고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이제 가는 이 거란의 그 거란주가 거란 왕이죠. 통주성 밖에 어서 별을 수확했던 남녀를 포획해서 각각 비단 옷을 하사하고 종이에 쌓여진 하사 하나를 주며 군사 300명을 흥하진에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자, 여기에서 있는데 이제 그 여기는 그 쌓여진 하사의 글이 있는데 말하기를 짐이 조종을 전왕 송을 섬긴 지 오래되었다. 근데 지금 역신 강조 때문에 직접 정예 군사들 거느리고 이미 국경에 도착했으니 너희들은 강조 사라져봐 내 앞에 보내어 즉시 해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권한 주는 이제 성종을 얘기해요. 권한의 성종. 그래서 이 권한의 성종이 이제 고려를 치기 전에 강동 육주를 이제 공격하거든요. 예. 이 강동 육주는 고려가 1차 침입 때 그 당시 서희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서희가 강동 육주를 이제 권한의 무기나라의 그 지역을 점령했었죠. 그래서 위치는 압록강 그 하류 부근에 있는 곳인데 이 강동 육주가 그 상당히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강동 육주를 확보함으로써 이 거란이 나중에 쳐들어올 때 그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이제 나중에 이게 강동 육주의 전략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강동 육주를 좀 달라고 했어.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고려가 당연히 안 주겠죠. 이걸 왜 주냐 너한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강동 육주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성종이. 예. 그리고 포면 쪽으로는 그 당시 이제 앞에 목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목종이 이제 강조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제 뭐냐 유폐됐다 죽게 되죠. 자, 그걸 그 명목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신하라는 사람이 강조한 사람이 왕을 그 죽이냐 내가 그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면서 성종이 친히 이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강동 육지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는 과정에 흥하진을 공격한 거야. 흥하진. 예. 그래서 흥하진은 그 당시 양규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양규가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격해서 먼저 항복을 권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양규는 안 들어줬죠. 결국에 흥하진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차피 흥하진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당시 그 강조가 병력을 이끌고 통주에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통주에서 첫 번째 싸움은 강조가 크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방심한 틈을 타서 이 강조를 공격해요. 그래서 강조를 잡아서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거는 가는 2차 사조, 2차 치니까 관련된 거죠. 권한에. 자, 그러면 요거 해서 이제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을 좀 풀어볼게요.
예, 첫 번째 문항부터 풀어볼게요. 야, 니은이 들어갈 사건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종이 왜 고려를 침입했는가? 그때 내걸었던 명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하인 강조가 목종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현종을 옹립했잖아요. 그걸 이제 핑계 삼아 공격한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의 내용은 강조의 변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킨 뒤 사대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고 기획, 요거 이제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기획이 가해 전쟁을 일으킨 본래 목적. 이거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제적인 본래 목적은 고려의 강동육주를 차지하기 위한 거죠. 고려의 강동육주 차지.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거란이 중국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후방인 고려를 복속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중국이 송이었죠. 송을 공격할 때 거란이 뒤에서 후방인 고려가 그 빈틈을 노려갖고 후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란이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했는데 맞긴 맞아요. 맥락상.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역대 왕조, 그 유목민족들이 이제 한번 중국을 칠 때마다, 본토를 칠 때마다 우리나라를 한 번씩 건들고 들어가거든요. 예. 맞는데, 여기 이제 그 한정돼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강동육주? 이렇게 이제 차지해갖고, 한정돼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중국을 치기 전에 후방인 고려를 복속하기 위해서 쳤다라는 말도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보면 이제 고려 강동육주 차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강동육주 차지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사조를 보죠. 흥하진에 이루어 기병 12,000명을 선발해서 산골 속에 매복시키고 큰 밧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곽 동쪽에 큰 시냇을 막아두고 적을 기다렸다. 적이 이르자 막았던 것을 터뜨리고 매복을 돌격하여 크게 패배시켰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군사를 잃고 곧바로 개경에 들어오자 인청은 자주의 내구산까지 그 뒤쫓아와서 크게 패배시켰다. 그래서 등등 있는데 그러면 여기 디귿의 줄친 부분은 어딜까? 그러면 요거는 그 다는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그래서 이 거란의 3차 침입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이제 하락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감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감찬은 기주대처 부분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흥하진에서 크게 뭐냐면 그 거란군을 격파해요. 그래서 흥하진은 이제 전투인데 이걸 흥하진 전투라고 하거든요. 또는 흥하진 관할 아래에 있는 상교천에서 이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상교천 전투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때 흥하진 전투는 저도 이제 뭐냐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상교천의 수공을 이용해서 그 상교천 이용해서 수공을 해서 공격을 한 전투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흥하진 전투는 기록에 보면 꼭 거란이 이제 공격할 때마다 2차 침입 이후부터 몇 번 거친 곳이 흥하진이야. 예, 강동 육지의 그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흥하진을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별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몇 번을 거쳐서 흥하진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차 침입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흥하진 전투 외에도 그 앞에서 이제 그 2차 침입 때 흥하진 전투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이제 이건 전에 몇 번의 이제 또 예비 침입이 있었어요. 이때도 꼭 흥하진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흥하진에서 변번이 이제 뭐냐면 그 패했는데 요때 이제 흥하진 전투는 3차 침입 본 전투인 그 상교춘 부근에서 일어난 그 전투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패배하고 나서 이때 거란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요. 예. 그 남쪽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지쳐가지고 다시 그 하이를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 고려군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전투가 뭐냐면 그 유명한 기주대첩이에요. 기주대첩은 그 당시 기주란 지역은 이제
그 흥하진, 그 강동 육지의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헛곡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적이 공격할 때 이제 맞다 싸우다가 그 당시 바람의 방향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이때 이제 화살을 쏘서 화공을 공격, 화살 쏴서 불화살 쏴서 그들을 물리친 전투가 이 기주대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게 기주대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주대첩을 거의 90% 썼어요. 왜냐면 그 거단 3차 팀에서 그 기주대첩밖에 이제 별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분명히 흥하진 전투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게 그 기출 분석방에 그 근거도 올려놨는데 요건 뭐 뿌셈에도 있고요. 신뿌셈에도 네, 국편이도 있고 다 검색해 보면 기주대첩 아니 흥하진 전투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기주대첩 이렇게 우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강사들이 이제 여기를 기주대첩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기주대첩도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무슨 그 역사 사실이 뭐 다수결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 강사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일 뿐이지 그건 그까지 큰 증거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흥하진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여기 흥하진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네. 흥하진이 있으니까 교육학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단서를 줘서는 안 된다. 근데 단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전공 교수가 그 뭐냐면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실수로. 그 실수로 적어놓은 거지. 어떤 이게 흥하진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흥하진 왜냐면 교수가 우리처럼 뭐 교육학 지식을 달달 깨고 있어갖고 그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전공 부분만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은 여기만 딱 맞춰야지 자기 점수가 맞는다. 맞춰보니까 나온 점수하고 근데 이거는 흥하진 전투가 그 당시 우리 그 게시판에서 논쟁점 돼서 부각이 돼서 생각한 거고 항상 거기에 맞춰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약 점수를 땄으면 여기서 점수 딴 게 아니라 역교동 부분에 점수 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역교동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채점을 역교동을 할 때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 가채점 하면서 이걸 좀 점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 점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 가채점 점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역교도를 좀 후하게 줬어요. 그래서 진짜 채점을 할 때는 역교도를 좀 맞는 걸 문맥만 맞으면 맞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주기는 상당히 힘들어. 이건 딱 그 흥하진하고 딱 전투 캐까지 팩트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흥하진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지방행정제도 개편인데 요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욕바도 이제 그 관련된 나전쟁 이후에 고려정부가 개경지역에 시행된 행정제도 개편 내용인데 이건 좀 약간 틀려고 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답은 일단 개경 5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 12부가 분리됐다. 이렇게 이제 구성 쓰시면 되고요. 이 근거가 이제 어디 있냐면 신부셈이 있어요. 예, 신부셈. 그래서 신부셈에 거의 그 고려 지방제도 행정제도 개편과 관련돼 갖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분석방에 씌워놨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그 개경은 예전에 성종 때 개성부가 설치됐어요. 성종 때 개성부가 이제 설치돼서 그 당시 그 주변에 6개 적현과 7개 기원으로 가난하고 있었거든요. 개성 외에도. 예. 그래서 이제 개성 부가 설치해서 개성 외에 그 주변에 6개 적현하고 7개 기원을 가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조 9년 그러니까 산처친 이후죠. 그래갖고 이거를 다시 행정 개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 부를 없애고요. 예,
경기 부차치가 없애고, 그러니까, 개성부죠. 예. 개성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개성부 안에서 개경 5부를 독립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예전에 개성구 안에 속했던 개경 5부 외에 나머지 지역들을 경기 11년으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개경 5부와 경기 12부 이렇게 분리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걸 좀 어려우니까 도표를 그려보면 일단 성종 때는 이렇게 개경이 있으면 이 개경 주변에 현들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적현과 기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걸 이제 개성부라고 이제 지칭했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개경을 이제 독립시켜 가지고 오늘날 서울특별시 마냥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개경을 독립시켜 갖고 여기 지역을 5부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주변 지역들을 이제 뭐냐면 경기 지역으로 따로 나눠갖고 12부로 해가지고 행정 개편을 했고 관리를 따로 파견했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못 썼을 거예요. 이건 이제 심프셈을 거의 뭐냐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쓰셨다고 해도 그분이 꼭 학교 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데 틀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번에 이제 22번 문제 나온 거 한번 봤고요. 그러면 기출 주제별 정리를 볼게요. 예, 관련돼 갖고 고려 대외 관계. 자, 66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려는 정유 친송 정책을 냈죠. 그래갖고 송가의 교를 통해서 문화 경제적 진리를 추구했지만 군사 중립 정책을 했다. 그래서 송나라가 그다음 여러 번의 이제 금이나 요를 같이 공격하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송가의 무역을 이제 활발히 했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항구가 병랑도죠. 병랑도. 자, 그 다음에 요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요는 이제 태조 때 훈유 10주에서 거란을 군수에 나눠 규정을 했고 그때 이제 만부굴 사건이 나왔고요. 정종 때 거란에 대비해서 강군 30만을 조직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군 30만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강군사들라는 간청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간청을 통해서 강군 30만을 조직하고 그리고 지방군을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 강군이 나중에 주영군의 모태가 되는 부대가 돼요. 자, 요 나라는 세 번에 걸쳐서 침입해왔어요. 그래서 성종 때 1차 침입해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 때문에 요가 송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관계 맺어라 하면서 소송령이 한 7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요때 뭐 70만이라는 건 실제 이제 군호고요. 7만 정도 이렇게 이제 끌고 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의 공격이 이제 처음에는 대신들이 평양 이북 땅을 떼서 이들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할지돈이 대두했지만 서희가 반대 때문에 결국엔 서희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강동 6주를 양도받고 하치를 냈다. 예. 그래서 강동 6주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란족들의 침입을 방비를 냈죠. 그런데 이제 강동 6주에서 약간 이제 압록강 내에서 외딴 곳에 보주단 지역이 있어. 이 보주, 의주, 지금 오늘 의주죠. 의주는 그 당시 요가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하여튼 이후에 이제 요 나라는 2차 침입, 3차 침입 때 이 강동 6주를 공격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 중에 강동 6주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아까 언급했던 흥하진이라는 지역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요의 2차 침입 보면 아까 이제 원인은 강주의 정병을 구실로 해갖고 일어났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강동 6주를 달라. 이런 목록으로 이제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개경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현종이 입조 조건으로 거란을 태갑을 했고 그때 후방에서 양구가 거란군을 격파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3차 침입을 보면 현종의 입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 요구를 하면서 다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소비압이 군대 일구군이 공격했는데 그때 그 기주대처 그 전에 또 흥하진 전투도 있어요. 흥하진 전투도 강간찬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5대 시험 문제 나온 게 흥하진 전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란 침입 후에 이제 국방 강화책 뭐 개성의 나성을 축조하고 나성은 개성 주변에 둘러싼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압록강 입구부터 도룡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행정개편을 해서 아까 얘기한 개경 5부하고 경기 12부를 분리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인들은 고구려의 어떤 천하관을 이어받아서 다원적 천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신민은 동일조상후 시조라는 현용 공동체고 중국이나 여진 등 같은 다른 천하는 인식을 했다. 자, 그래서 내지 외양체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금나라 관계에 보면 초창기 때 여진족들의 관계에 보면 여진족들은 고려의 토산물이나 말과 화살 등을 바치고요. 고려는 그 당시 장군과 대장군들 간작을 수여하죠. 그래서 이들을 기미주라고 해서 자주주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간접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저쪽 만주 지역에서 와인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와인부가 등장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 고려 부근에 있었던 토착 여진족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숙종 때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아마 깨지죠. 그걸 이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갖고 훈련을 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숙종은 정치 개혁에 그걸 이용한다. 숙종 때 신법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왕설 개혁 정치를 모델로 해서 신법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이단으로 벌모범 평성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윤간의 여진 정벌이 일어나죠. 동북 구성의 그 설치.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동북 구성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래서 항응평화설, 길주설, 공영지설 세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진족들이 와서 징징대니까 구성을 반환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금의 건국과 강성을 보면, 자, 일단 그 후에 이제 금이 더 강성해서 아우골다가 금을 이제 건국을 하고 여진족이, 그리고 나서 요들 멸망하고 송을 공격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처음에는 형제 관계를 요구했다가 형제 관계를 우리는 거부하고, 그때 다시 이제 송을 멸망시켜서 고려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이자겸이 그걸 수용을 해요.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예전에 강조처럼 이렇게 대의 관계를 잘 못하고 거란과 항쟁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 관계 유지된다.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이소사대에 입각한 형세론적 사대론이죠. 이게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명분론적 사대론과 비교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관련돼서 문제를 할 때 같이 풀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고려 정치제도를 이제 볼게요. 자, 고려 정치제도 넘어가기 전에 고려 정치제도의 특징들을 이제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자, 8편 몇 번을 보시냐면 테마 3번 볼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하죠?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7번, 8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11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관련된 나왔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도병마사와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고려의 중앙제도 정비는 성종 때 완비를 했거든요. 이전에는 태봉간제를 사용했다가 태봉간제를 이제 없애고 성종 때 중국식 간제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 성종은 중국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국식 간제들을 도입을 해서
그 체제를 정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제 중소문화성과 상서성 관제, 삼성 육부제들을 받아들이고요. 송나라 때는 중추원 3사,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독자적인 관제가 있었죠. 그래서 도병마사 신목도감. 그래서 이 도병마사 신목도감은 기원은 성종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현종 때 완비된 제도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중앙 정치 체제의 특징을 보죠. 그 성종 때부터 당의 삼성 육부제도를 도입했지만 이걸 완전히 그렇게 완벽하게 100% 도입한 거 아니죠. 고조의 실종에 맞게 도입을 했다. 그래서 육부의 서열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는 육부 중에 보통 이, 호, 병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고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병, 호 해서 호보다는 재정을 가난한 호보다는 병부가 더 서열이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송나라 간제 3사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이거는 이제 육부 중에 호부가 있기 때문이죠. 호부가. 자, 그 다음에 실제 운영에서는 중서문화성과 이 같이 한다.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이 같이 운영한 이성 육부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 기능이 약화됐죠. 그거는 이제 그 총괄 기능에 상속 도성이 있는데 그 상속 도성이 이제 큰 장관이 상서정이거든요. 이 상서정이 일종의 명예직이야. 왕족들에게 주어진 명예직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자복야, 우북야 이 두 개의 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한 2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신보다 서열이 좀 밀려. 그래갖고 실제로 산소 도성은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육성 밑에 뭐가 있냐면 사사가 있어요. 사사. 그래서 보통 24사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사사가 거의 없고 속사가 없고 있어도 한 개사밖에 없어요. 단사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산소성 기능, 상소성 도당 역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중소문화성, 상서성 이성체제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큰 간직이 중소문화성이 중요한 간인데 이걸 제부라고 해요. 포에서 보시면 알지만 중소문화성과 되게 중추형이 그 당시 중요한 간직이었는데 이걸 제부, 그다음에 이걸 추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간직 그 지휘들을 제추라고 해가지고 재신과 추민 요걸 그냥 재상권으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중소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재신은 2품 이상이고 백한을 통령하고 정책을 위는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낭사는 간쟁권, 봉박권, 서건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쟁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그 가호를 간언하는데 조선시대 때 사관원과 역할이 비슷하죠. 그래서 봉박은 이제 부당한 조치를 보완하고 서경은 문무간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을 할 때 심사 동의하는 서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낭사권이 있고 조선시대는 이걸 어디 갖고 있죠? 양사인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갖고 있죠. 근데 고조시대와 다른 점은 되게 고조시대는 이 서경권이 모든 관리들이 대상을 하는데 이거는 5품 이하의 관리들만 조선시대는 그 서경권이 행사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초왕께 고조시대 핵심 기구로 이 당시 제부, 그다음 추부, 그래서 제추라고 불렸다. 그다음 상서성과 육부 관계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육부가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서성이 그 상서도성이 육부의 실질적인 기관이 못 돼요. 왜냐면 상서도성이 제일 높은 간직이 자부가 우부관인데 이들은 2품 이상밖에 안 돼요. 2품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신들이 이걸 겸직을 해요. 예, 육부 상서를 육부 재신을. 예. 그래갖고 이제 육부에 보면 각 장관들을 이제 보면요. 위에 원칙은 상서가 있고 근데 상서 위에 이게 원래 그 육부 상서가 이제 장이지만 실제 그 위에 또 재신을 둬요.
그래갖고 아니 판사를 두죠. 예, 발전된 판사. 예, 판사를 둬갖고 이 판사를 누가 겸직하냐면 재신들이 겸직해. 그러니까 이걸 육부판사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판사가 권한이 더 크고 품기가 더 높기 때문에 상서는 실제 밑에서 상서는 이게 이제 판사 말을 믿게 되죠. 판사 말을 따르게 되죠.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 재신이 육부를 직접 지배하는 겸직제, 육부 판사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육부는 삼성기관의 하부기관이 됐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왕과 연결되는 육부직주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근데 육부직주제는 육부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제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육주 직계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왕권 강화와 연결되잖아요. 예. 근데 직주제는 형식은 왕권 강화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 왕권 강화가 되지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사를 누가 겸직하고 있죠? 재신들이 겸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형식상 상서는 장이지만 실제로 판사가 모든 걸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육부 직부제는 오히려 그 재신의 권한만 높아주는 그런 장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육부의 서울도 당과 달렸다고 했죠. 자, 3사의 특성. 자,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전국 전략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재정의 모든 권한이 호부에 있기 때문에 실질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국가의 수익과 세무 관리, 녹봉 관리 정도만 한정돼서 운영됐고요. 그다음 중추원인데 중추원을 추미던이라고 하고 추부라고 하죠. 자, 중추원의 간직은 추밀과 승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밀은 이제 육추밀이 있고요. 그리고 군기, 군사 기밀을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승선은 왕명을 출납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 승조원을 또 계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저는 도병마사를 볼게요. 도병마사는 그 기호는 성종 때부터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현종 때 완비했고, 그 원래 목적은 병마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간이었던 재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군사 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합의기구요. 그래서 원래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했던 비상설기구야. 임시기구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임시기구들은 되게 그 겸직을 해요. 특정 간직을 두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재신들이 그 당시 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 추밀이 사를 겸직하죠. 이렇게 해서 도병마사, 판사, 사를 이렇게 각각 겸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런 도병마사가 나중에 점점 권한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고종 때, 그러니까 이제 무인정권 말기 때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고 도당으로 호칭하게 되죠. 그래서 무인정권 말기 때 들어가면, 그 최씨정권 말기 때 들어가면, 최희 정도 들어가면, 이 최희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국정 경력이 떨어지고, 그 후에 이제, 김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국정 파악력이 떨어져.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치는 이때 고종을 중심한 원로 대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주로 도병마사였기 때문에 이걸 그때 실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도당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도병마사를 도당이라고 호칭을 했죠. 참고로 이 도당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이제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고려시대 때는 도평의사사, 도병마사를 도당이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의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당이라고 했고, 그 다음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도당이라고 했죠. 자, 그럼 원간석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됐고 충녕왕 때죠. 그래서 이제 간직이 격화되면서 그 간직이 격화된 그 부족한 부분을 여기 삼성육부제가 이제 그 격화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해지지 못했던 많은 업무들을 그 당시 그 도병마사가 업무를 인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병마사가 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고종 때부터 널리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정반을 가난했는데 거기다 더 많은 그 사무를 포괄하다 보니까 도병마사는 칭호가 맞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군사적인 역할만 그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업무를 관할한다는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죠.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조 말에는 이제 종전에 참여했던 인원 제추 외에도 제추상임, 그러니까 제추는 아니지만 제추와 거의 버금가는 그 우대를 받고 있는 제추 상위들이 70명에서 80명 구성돼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행정사무는 육색장, 육방육사를 따뒀다. 그리고 사무처인 경력사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명실상부하게 주요 기구로서 부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고조 초기 때 잠깐 이용했다가, 아니 조선 초기 때 이용했다가 정종 때 이방원에 폐지돼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군사적 업무는 이제 상군사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의무는 의정부 이렇게 넘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도병무사와 함께 이제 식목도감도 있었는데 식목도감은 도병무사보다 좀 한 단계 등급이 낮아요. 주로 역할은 고려시대 국가와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격식을 유정했던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위상이 좀 낮기 때문에 판사가 그 뭐냐면 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사가 수장이야. 그래서 사는 주로 이제 성제 해가지고 성제는 주로 제신들이 이제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오품. 근데 부사급들은 대개 보면 이제 추밀들이 임명해요. 예. 그래서 같은 제신과 추밀이지만 여기는 좀 약간 도병사는 위상이 높기 때문에 판사 지휘 주고 사 지휘 주인데 좀 이거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제일 높은 관직을 사는 제신이 담당하고 그다음 부사는 추밀이 담당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쭉 봤고요. 시험 문제는 요 도병마사 중심으로 나오니까 도병마사와 그 밑에 도평의사사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서 고려시대 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고유한 정치기구를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딱 답이 나오죠. 네. 독자를 간직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죠. 답이 3번이 되죠. 중천은 이제 송나라 때 간직을 영향받은 거죠. 3, 4도 송나라의 간직을 영향받은 거고요. 자, 2번을 볼게요.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출신이 군기를 장악하고 3품의 승선이 왕명을 출납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병마사는 대의적 국방, 군사 문제들,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다뤘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상서성 육부를 통솔한 시제 업무를 관장하여 그 실무 담당인 복야가 재상의 지위를 올렸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상서도성이 상서성을 육부를 통관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밑에는 그 복야들이 되게 간직이 낮았기 때문에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서 판사를 겸직하고는 그 당시 재신들에서 거의 뭐 통제가 제대로 그 재신들에서 이제 권한이 높으니까 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상서성은 이제 밑에 중서문화성에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틀렸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서문화성은 백간을 통솔한 2품 이상의 제신과 간쟁, 봉박, 서경을 맡은 3품 이상의 낭사로 구성됐다. 예, 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음 사료는 고려 후기 때 어느 통치기구 운영 모습에 관련된 글이다. 이렇게 운영된 고려 대표적인 기구와 그 운영을 가지는 성격은 그 기수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료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도평의사사를 운영하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평의사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재용의 용업해설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평의사 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사료는 후에 이제 또 고려사 1차 사료도 써요. 고려사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도평의사사가 아니라 그 전에 기구였던 도병마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도평의사사예요. 왜 그러냐면 요 사료가 썼던 이재원이 살았던 시대가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재원은 14세기 초중반 때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충렬 5년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서로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279년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지연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시기가 20대 이제 후반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도병마사는 그때 없었고 도평의사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안 맞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녕 5년가 1279년 이지연의 태어난 데가 128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연이 태어날 때 이미 도병마사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운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기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뭐냐면 애매하죠. 성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광범위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통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해 보면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의 후신으로서 고려 후기의 친원세의 권문수역의 권력기관으로 고려 후기의 합의국을 넘어서 국문을 진행한 행정기능까지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도병마사 후신이고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가난했고 결국엔 육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변사하고 좀 약간 비슷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 자,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도평의사서는 국제 도병마사 칭하였다. 문종이 간제를 정할 때 시중, 평정사, 참지정사, 정당 문화, 지문화상서, 지문화성사, 그 다음에 판사를 삼고 육추밀 및 직사 이상을 사로 삼았다. 충녕왕 5년에 도병마사 도평의사서였다. 그리고 물론 무릇 큰일이 있을 때 사이상이 모여 회의했던 고로 이를 합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합의를 통해 정치를 했다. 이게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일단 보면, 도병마사의 변천 과정을 지금 쭉 물어보고 있어요, 지문에서. 그래서 도병마사는 원종 때 전란의 영향으로 국방, 군사 문제 위에 다른 업무도 간장했다.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거 맞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종은 고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종 때부터 뭐냐면 국정 전반의 것을 담당을 했고 그 도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종 때는 이 고종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에도 도병마사 중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대 중 일부는 대내적인 법제학 격식을 간장하는 식목도감의 사가 되었다. 예, 맞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니은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제신들을 얘기하죠. 중소문화성 제신. 그래갖고 제신들인데 보통 도병마사는 제신들이 판사를 담당했지만 식목도감은 격이 좀 낮은 그 간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제일 높은 판사가 아니라 사예요. 사가 주로 제신들이 이제 뭐냐면 담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보통 성제라고 하죠. 두 명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주로 제신 문화시중이 한 명 맡고 그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담당을 하죠. 문화시중에다가 문화시중은 이제 상근직이 아니라 당연직이고 그 중에 그 외에 5명의 간직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거기에 사를 담당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부사들은 추민이 담당해요. 부사들은 그런 식으로 겸직제를 운영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보면 이들이 속한 간부는 군기사무와 왕멸충남을 간장하는데 여기에도 판사와 사가 있다. 예, 여기에 육추밀은 이제 어디와 관련된 중추원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중추원의 간부는 군기사무, 예, 이건 추밀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왕멸충남은 승선이 담당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요 추밀들은 여기 중추원의 주요 간직을 담당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간서, 임시 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겸직을 해요. 고려시대는 이제 겸직제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이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그 간직들을 각 간청에 다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대개 보면 겸직제를 임명하죠. 그래서 주로 도감자 있죠. 임시감청에는 겸직제를 많이 활용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도감의 격에 따라서 뭐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정민 변중 도감도 일종의 도감인데 이것도 겸직제로 운영했다. 판사. 예.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판사고 대개 보면 판사나 사는 추밀과 재신들이 담당해요.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자, 그래서 되게 추밀은 도병마사, 식목도감, 일부 상서 등을 겸직을 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도평의사들 보면 국정을 총괄한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조선 태조 때 이서 폐지되었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태조 때가 아니라 태종 때 폐지됐어요.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태조는 도평의사들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조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할 때, 조선의 여러 간제들을 뭐냐면 정할 때 이 도평의사사의 그 뭐냐면 권한을 이용해갖고 그 통과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태조 때 이 도평의사사가 그 한통에서는 권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상당히 권한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재신들 도평의사 재신들 되게 그 정도전 같은 측근들을 이제 주로 임명을 했고 그 하죠. 그 측근 정치의 어떤 원상이야. 그래서 이제 태종 때 들어와서 이 도평의사를 폐지시켜요. 자, 거기에 이제 미은을 보면 충녕왕 원년에 개편된 첨의부와 그 다음에 틀린 거죠. 예. 첨의부와 첨의부의 천의와 밀직사의 밀직이 모두 참여했다. 예. 요거는 맞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충녕할 때 도병마사가 도평사가 개편되고 나서 고종 때는 그 도병사의 판사와 사만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밀과 재신 근데 이때부터는 삼사 등을 포함해서 핵심 부서가 대거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추 상이라 해서 그 제추는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지위를 받은 상이들 그러니까 오늘날 장차관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간제가 개편을 할 때 재신들을 그 첨의부를 이제 중성문화성을 재신하고 했죠. 이렇게 해서 격화해갖고 첨의부가 됐는데 이때 첨의들은 그 예전에 재신들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밀집사는 이제 중추원이죠. 중추원은 예전에 밀집사라고 했죠. 그래서 요들을 이제 읽는 그 추밀들을 밀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전의 그 재신들과 그 다음에 추밀들 아이고 좀 그리 엉망이네. 예. 이들 플러스 거기에다가 3, 4 중요한 간직들 그 다음에 제추 상위 예,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뭐냐면 다 포함을 시켰어. 그래서 답이 이제 이건 4번이 되죠. 자, 5번 문제 보자. 자, 이 5번 문제 보려면 뭘 보냐면 그 고조의 과거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조의 과거제도. 그래서 이제 고조의 과거제도와 함께 간직제도를 이제 같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거제도를 이제 고조 과거제도를 보고 그 다음에 간직제도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8편. 자, 이제 테마 8번의 그 8편에 12편, 그 테마 12번을 볼게요. 8편에. 자, 고려의 그 과거제도는 조선의 과거제도의 기출빈도가 좀 높아요. 한 3번, 4번 정도 나왔는데, 과거의 종류는 제수업, 명경업, 잡업, 승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수업은 진사과라고 이제 하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시부, 송책 같은 문학을 주로 이제 봤다. 그래서 상대 유교 경전을 중요해 명경과보다 이제 더 중요시하겠고요. 그래서 명경업은 조선시대 생원과라고 하죠. 유교 경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잡업은 이제 의학, 천문, 음양지지, 율선, 사막을 율선, 산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본래 없었던 승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승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승려 높이고 승려수를 학대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고종성과 성종성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참고로 고조는 이제 숭불국가이기 때문에 승려들을 많이 양성한 것 같지만 실제 승려수를 좀 제한을 시켰어.
그 이후에 승려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승려들 면세 특권,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초제라는 것도 실제 고려 말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 중단했고요. 그래서 공양왕 때 정식화 됐는데 이미 공양왕 때는 이제 고조라 볼 수 없죠. 예. 자, 응시작용은 고조는 양천제 국가이기 때문에 양인 이상이면 모두 응시가 가능했어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제술 명경가의 경우에는 귀족, 향리, 자제들이 주고받고요. 작가는 일반 농민들이 응시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명경가 같은 경우에는 법제조 양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이 있는데, 제수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의견이 달라요. 이게 양인설과 귀족 항리설이 있어. 그래서 법제적으로 양인설이다 주장한 사람은 다 형식 볼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귀족 항리가 받지만,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그 귀족 항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호장의 손, 보호장의 자만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항리 자제들이죠. 그래서 항리 자제 이상 급만 명경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절충하는 관점이 있어요. 인종 때 이전에는 주로 귀족 항리들이 다 봤고 인종 이후부터는 양인들이 다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법제적인 규정이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의 항리 자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과제도의 변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그 제수업과 명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과도 고려가 이제 초기 때부터 끝까지 한 모습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돼요. 자, 고려 초기 때는 강종 때죠. 강종 때는 국자감생과 항공이 과거에 응시했어요. 항공은 지방 출신인데 되게 지방 간에 추천을 받고 이제 서울에 와서 시험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그 질이 좀 떨어져. 네, 질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에게 좀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중앙에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 절차를 좀 뭐냐면 좀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그 예비 시험을 두게 되죠. 그래서 향시, 개경시, 빈공시, 감시 이렇게 해서 예비 시험을 둬.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향시를 보고 개경시는 개경 있는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빈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빈공 까라고 해갖고 외국인을 대상하는 거야. 이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지 중국에. 그 다음에 국자감시에서 감시인데 이 감시는 국자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인 동단감시 이렇게 이제 보게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국자감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국자감을 꼭 거치고 나서 3년 동안 수학한 다음에 응시작을 부여해요. 예종 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그 진사 국자감시에 합격하면 진사를 본 다음에 그 동단감시를 보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 대해서 그 보통 우리가 2층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3층제설도 있어요. 그래서 향시, 개경시, 빈공시까지 이렇게 해서 1차 시험 이렇게 본 다음에 감시죠. 감시는 국자감시거든요. 국자감시 2차. 그 다음에 마지막 동단감시가 3차. 이렇게 이제 보는 학계의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시, 개경시, 빈공시는 1차 시험이 아니고 요때 이거는 그냥 한번 보는 거고 이걸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그 국자감시를 보고 이게 1차고 그 동단감시는 2차로 보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2층제와 3층제가 있는데 되게 학계 통론이나 이런 데서는 2층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2층제 입각해서 쓴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국자감시에 이제 합격한 사람이 진사가 되고 3년 이상 국자감에 수학을 해야지만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사학 12도가 어떻게 되죠? 몰락을 하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 사교육 때려졌겠다고 그다음 EBS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예전에 그 유명했던 강의들이나 그 다음에 학원들이 몰락을 하죠. 예, 이런 거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조선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선은 문과가 있죠. 근데 고전은 문과가 없어. 그리고 과거의 성적과 출신 문벌이 간직 인용에 크게 작용돼요. 크게 귀족들의 틀 속에서 운영이 되고요. 근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조선은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일단 합격을 하면 뭐 건지라도 간직 임명이 돼요. 근데 고전은 합격했더라도 문벌이 별로 안 좋으면 간직 임명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음서보다 높은 간직이 올라갔지만 승진 과정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음서 출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더 제주까지 올라. 근데 음서를 합격하더라도 고려시대 또 좀 사회적인 어떤 평판도 있다 보니까 음서 출신자들이 또 각오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주 문생 관계가 유지됐다. 그래서 예부신 시간이 지공과 동지공과의 합격자 간의 관계인데 여기는 자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자주가 되고 합격자들은 문생이 되죠. 이게 뭐 당나라 때 이제 그 내용 간행인데 그래서 지공구와 동지공구 자주가 문생들 중에 보증해줘요. 간직에 진출할 때 이렇게 보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주와 문생강의 어떤 스승관계가 유지되고 이걸 통해서 관료사 인맥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선시대 때 나가는데 이 개혁이 공민왕 때 일어났죠. 공민왕 때 종전에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봤던 것을 3층제 원나라 것을 영향을 받아갖고 3층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1차는 향식, 2차는 중앙에 본 전시, 해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시에 통과하면 전시를 보죠. 왕 앞에서 보는 전시. 자, 그래서 이제 3층제를 두고 이 전시가 왕이 직접 그 총괄했기 때문에 종전에 이렇게 자주 문생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후에 어디까지 가냐면 조선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기틀은 이 공민왕 때 만들었다 보면 돼요. 3층제 형식이. 예, 이런 사실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뒤에 테마 13번의 간학지능층을 보죠. 자, 12세기 때 들어가면 문벌귀족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음서라든지 각오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각오를 볼 때 그 국자감은 정만 걷어넣지 국자는 공부를 안 해. 그리고 공부는 주로 이제 사학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입점할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국왕 중심의 어떤 이데올기 체제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 사학에서 공부하면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을 억압하려고 여러 가지 간학지능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거든요. 또 과거제도 개편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국자감의 서적표를 둬서 독서 출판을 활발했고요. 국학 칠제를 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무학제를 뒀지만 무학제는 반발이 컸기 때문에 폐지했고, 그 다음에 장학제도는 양형고를 설치했고, 국내에 천연강이나 보문각, 임천각 같은 학문연구소와 도서관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 얘기인데 식목도감을 하여금 학제를 상정하여 개경에 경사 6학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자감 안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선산학, 기술학부라고 하거든요. 그게 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좀 입학을 할 때 풍계에 따라서 입학을 달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선산학은 7품 이하의 간직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각 주연의 한학을 세웠다. 한학을. 그 다음에 이제 국자관 검문의 준공과 삼사제도. 삼사제도 기숙자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왕왕성의 개혁 중에 그 삼사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직접 선발하는 그 제도를 뒀거든요. 그래서 과거 제도와 학교제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결국에는 이런 간학지능책에 이제 성공을 거둔 게 뭐냐면 예종 때의 종치죠. 그래서 과거 응시자들에게 국자감을 수학을 의무화시켜. 그래갖고 국자감 시에 합격한 진사도 국자감 3년 이상을 수학을 해야지만 동단감시, 그 예부시에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이 12도의 이제 사학 12도의 사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때부터 사학시비도는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좀 보통 그 사교육기관들이 쇠퇴하죠. 예,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수시를 강화시키고 정시보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제도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고조 후기 때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12도의 그 쇠퇴와 그 다음에 폐지는 국가가 강요에 의해서보다는 국가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국자감을 3년 동안 수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5번을 보면 가와 마시기에 시행된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각 시기가 일어났을 일을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958년부터 982년은 과거제 시시에서 삼성육부제 도입, 강종 때죠. 강종 때. 가시기는 강종 때고요. 그 다음에 나시기 삼성육부제 도입부터 개정정식과 시행. 그러니까 성종 때부터 해서 이 시기가 목종 초기 때까지. 예, 목종 초기 때까지고요. 그 다음에 998년에서 1055년까지는 되게 목종 중반기부터 해서 문종 그 초반기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나시기는 구제학당에서 경쟁 정식과 이렇게 있는데 문종 중반 때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시기는 그 문종 후반 때부터 해갖고 예종 때까지죠. 여기 딱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이제 문제 포스가 장난 아니죠.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됐는데 11년 기출문제 때.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맞는 걸 고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은 가는 그 지방고족의 아들 갑이 개수관시에 합격한 후에 국자감시를 거쳐 예부시에 응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개수관시라는 것은 뭐냐? 그 앞에서 언급했지만 처음에 강종 때는 이 개수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국자감생과 항공이라고 해서 지방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봐서 했는데, 문제는 항공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추천받아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방의 항공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한번 거두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지방시를 뒀죠. 향시, 그 다음에 또 개수관이 받다 해서 개수관시 이렇게 해서 뒀어요. 향시나 개수관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관시는 일종의 지방시예요. 지방시. 향시의 별칭이죠. 덕종 때, 물론 여러 가지 써 있지만 덕종 때 동굴을 보고 있어. 그래서 요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국자감시를 거쳤고 예비시를 보게 되죠. 덕종 이후에 이제 그 체제인데, 근데 이제 요 개수관시를 과거제도 1단으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개수관시를 보는 건 3층제. 그 개수관시는 그냥 그냥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이것 때문에 이걸 각오도 안 보고 국자관시부터 각오를 보는 사람은 2층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수관시를 돕다 좀 키우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을 보면요. 개경에 살던 귀족 가문 을이 중서신앙 평정사인 외산촌에 음덕을 입어서 간직에 진출했다. 음덕을 입어서 간직에 진출 맞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음서제도가 북에뿐만 아니라 목에, 서계도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산촌도 통해서 목계를 통해서 받는 것도 당연해. 근데 어느 게 틀렸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성종에서 목종 초기 때인데 이 명칭이 틀렸죠. 중서신앙 평정사. 예, 왜 틀렸을까요? 자, 이 중서신앙 평정사가 아니라 이때는 그 당시 중서문화성이라는 간직 그 제도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이성 육부제인데 확립됐는데 이때는 중서문화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내사문화성이라고 했어요. 내사문화성. 내사문화성. 내사성과 문화성을 해갖고 합쳐고 내사문화성 했고, 중서문화성이라 이제 공식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문종 때야. 문종 때 간제기편 때 이 내사성이 중서성으로 바뀌면서 중서문화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죠. 요거는요. 그래서 간직이 중서신앙평정사가 아니라
내사, 시장 평정사다. 이렇게 곤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맞으려고 하면 문종 이후부터예요. 예, 문종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 나 이후부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문헌공도에 공부한 정은 사학 12도 중에 하나죠. 공간지는 항시에 치르고 예부시험인 해시를 본 후에 왕 앞에 전시를 했다. 자, 여기는 향시, 해시, 정시, 전시, 삼층제다. 자, 이 향시, 해시, 전시, 삼층제는 언제 때 마련했냐면 공민왕 때 마련했어. 공민왕 때. 예, 이게 이제 원나라 간제를 받은 건데 영향을 조선의 가거제도에 영향을 주죠. 기틀을 마련했던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공민왕이니까 마 이후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가 아니야. 마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네, 틀렸고 그 다음에 맞는 건 5번이죠. 자, 무반의 상장군이 무는 경쟁적 시가 규정에 따라 같은 풍계인 무반 육상서보다 전지와 시지를 많이 받았다. 자, 보통 이제 그 나중에 하겠지만 시정정 시가는 경종 때, 개정정 시가는 목종 때, 경정정 시가는 문종 때죠. 많은 여기 그 문종 때이니까 일단 맞죠. 그 다음에 문종에 이제 시작된 그 당시 그 전시가, 그러니까 경정정 시가는 그 앞에 있었던 개정정 시가보다도 그 무반의 어떤 지위가 상승한 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예전에는 개정정 시가 때는 같은 등급이라도 문반이 더 많이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무반이 더 많이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여진족이니 거란족이 쳐들어온 걸 침을 맞는 과정에서 이 장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장군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제 무반이 이렇게 경제적 지위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문반보다도 낮게 평가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 지위와 정치 사회적 어떤 지위가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무신 정권, 무신 정변의 어떤 배경이 돼요. 예. 그래서 답이 이제 일단 맞는 거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기출 문제는 제가 분석 내용은 3편에다 또 실어놨어요. 예, 보시면 돼요. 자, 그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조선, 중세사의 경제 부분. 예. 자, 이거 보면 고려시대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고려시대 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은 죄를 방지하고 법은 죄를 징벌한다. 이거 이거는 형은 율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법은 영을 말해. 그래서 율은 사후에 일어난 것들을 방지하는 거야. 사후. 그래갖고 이제 사후에 일어난 것들을 처벌하는 특징이 있죠.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언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일어난 것들 막연하게 이제 일어날 것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율은 형법으로서 사후에 일어난 것들을 그냥 처벌하고요. 그냥 법은 영으로서 미연의 범죄를 방지하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들이 있다. 자, 그래도 이게 거꾸로 됐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됐으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1번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이제 답을 여기 달아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답을 이제 복수 정답을 해놨어요. 왜냐면 1번은 확실히 틀리고 근거가 이제 있긴 있어요. 국편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틀린 게 또 하나가 있어. 이게 3번인데 자 중들이 민가에 와서 머물러 먹는 걸 금하였다. 근데 이거는 이 조치는 이제 언제 때 있었냐면 조선 때 있었던 조치야. 조선 때. 그래서 그 당시 중들이 그 민가에 와서 머무는 것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도성출입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성출입.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은 불교 탄압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승려들이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을 도성에 머무는 것을 되게 안 좋게 봤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런 법을 만들었고요. 이게 건국대전에 또 반영이 돼요. 그 안에 예, 법을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국기 10질 속절에서 행한 형의 집행을 금하였다. 자, 이게 국기가 뭐고 그 다음에 10질이 뭐고 속절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국기는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이 보면 정근대 시대 때 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이에요. 네. 10제일은 이제 매월 10일에 정하여 제게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에 예불 연불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요. 속절은 정해진 제사 외에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속죄도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죠. 명절 보면 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 때 와갖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정해진 제사가 아니라 이때 이제 정해진 제사가 아니라 이 속절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철이 바뀔 때마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요 제사는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산업화되면서 정해진 제사 길들 일일이 챙기지 못하니까 이 속절이 오히려 더 부각이 돼갖고 지금은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되어가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마치 그게 주요한 그 제사 형식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답이 2번 맞죠? 그때는 이제 형의 집행 같은 사형 같은 걸 금했어요. 자, 이건 뭐 고려시대 외에도 조선시대도 그래요. 십제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국기나 속죄일 때는 형의 집행을 금하였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친척 간의 같은 부서에서 벗으려는 것을 피하였다. 이걸 무슨 제라고 하죠? 상피제라고 하죠. 상피. 그래서 이제 그 친척 간의 같은 부서의 벗을 피하거나 자기 지역의 지방간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상피제를 두는데 이 상피제는 우리나라 제도는 아니에요. 중국의 송나라에서 처음에 시작된 제도죠. 그래서 이제 중국 때 이제 송나라에서 지방세 방지 및 어떤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이게 고려 시대도 행했고요. 조선 시대 때도 행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고려 시대는 안찰사, 조선의 비변사처럼 상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상관처럼. 예. 그리고 고려 시대보다 조선 시대 때는 좀 부계열 쪽의 그 상피를 더 강화시켰어. 이건 부계제 사회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유교 성리학적 가치가 이제 부계제사를 강화했잖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이제 고려의 수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또 내일 또 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마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